자, 이제 신경망 모델링을 이용한 추정 분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영어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이 신경망 앞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죠. 정확히 신경망은 이제 자연적인 신경망이 있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흉내낸 인공신경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망은 신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예요. 뉴런이라는 이런 요소고, 그리고 이 뉴런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래서 생각보다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은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최초에 물론 이제 인공신경망은 그 전서부터 있습니다만은 이 신경망 자체가 어떤 퍼셉트론이라는 개념. 퍼셉트론은 일단 신호를 처리를 해서 동기화시킨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그때서부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출발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퍼셉트론 이론을 처음 얘기 꺼낸 게 1943년. 그래서 이 바이너리 퍼셉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력 신호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입력 신호는 바이너리죠. 즉 0과 1. 0과 1의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0과 1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의 옆에 상하는 웨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존재해서 이 동그라미 내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서메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메이션 펑션, 신호를 조합하는 거예요. 입력 신호를 조합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이 신호의 선형 결합 형태로 더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 신호는 0 아니면 1, 웨이트는 사전에 우리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에 합산을 해서 합산된 신호에 따라서 0이라는 아웃풋을 내보내기도 하고 1이라는 아웃풋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퍼셉트론이 적용된 사례가 어디 있냐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생각하시면, 자,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회사 직원이 한 20명이 있다고 하면 20명이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이제 쫙 나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탔죠.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1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를 못 탄 사람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트는 그 사람들의 체중이에요. 체중. 누구는 70kg, 누구는 40kg, 누구는 80k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0, 1 신호 곱하기 이 웨이트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인 신호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이 예를 들면 300kg가 안 되면 0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300kg가 넘었으면 1이라는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B하고 엘리베이터 올리지, 정원 초과. 그게 바로 이제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처리하는 일종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발전을 시키면서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이 리얼 밸류, 그러니까 0과 1의 바이너리 아닌 리얼 밸류라는 거를 값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결국 저 웨이트라는 게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과 결과의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웨이트를 결정하는, 조정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학습용 뉴럴 네트워크 이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하나를 이제 뉴런이라고 그래. 뉴런 중에서도 은닉층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얘가 구성이 이렇게 두 가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트랜스퍼 펑션 혹은 서메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 뒷파트는 이제 활성 함수 혹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통의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대체적으로 이 트랜스퍼 펑션은 어떻게 하냐면 선형결합 형태. 우리 회귀계수에서 했듯이 웨이트 곱하기 그 시그널하고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하는 형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신경망이 발전하면서 저 트랜스퍼 펑션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런 거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처음에는 이 스텝 펑션을 썼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0의 신호를 줬다가 1의 신호를 줘. 근데 이게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썼잖아요.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의 S자 커브는 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은 상당 부분 1에 가까운 신호를 0에 가까운 신호를 내보내다가 어느 시점 그 신호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고 급격히 올라가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1에 가까운 신호를 내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 이진 분류할 때 가장 좋은 함수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런 시그모이드 펑션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펑션이고요. 저런 펑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함수가. 걔를 이용을 해서 뭐를 찾아가냐면 입력과 결과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57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했고, 80년, 그러니까 이로부터 한 30년이 더 지나면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아직까지 쓰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신경망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신경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퍼셉트론 뉴런을 이게 다층 구조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 내에는 트랜스퍼 펑션과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기능과 출력으로 내보내는 신호를 처리하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갖춘 이 뉴런을 층층이 쌓는 거예요.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해서 신호를 처리하도록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MLP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처음에는 이 웨이트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결과를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류 모델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입력 신호를 쫙 줘. 이렇고 이런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이렇고 이런 사람이 돈을 안 떼먹고 도망갔어. 근데 그 실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웨이트를 똑같이 주면 얘가 신호를 처리한 결과와 원래 최종 결과값하고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관측치 중에서 내가 100개의 관측치 중에서 해봤더니 처음에는 막 90개가 틀리고 10개만 맞아. 그럼 틀린 이유가 뭘까라는 찾는 거야. 찾아서 뭐를 조정한다? 요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야. 야, 요쪽을 통과한 데이터가 더 많이 틀렸는지 이쪽을 통과한 데이터가 더 많이 틀렸는지 해서, 그래서 잘 맞는 쪽으로 웨이트 숫자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고요. 용어는 요 앞에 있는 것을 얘를 입력층이라고 그러고 얘를 출력층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것을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결국 핵심은 이 은닉층의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도 잘하고 추정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근데 이 만들어가는 방식이 뒤에서부터 가중치를 조정한다. 그래서 얘를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는 역전파 오류 정정 알고리즘.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전파 정정 오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초기치예요. 초기치. 웨이트, 어떤 웨이트 하나를, 그러니까 뉴런 하나의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했더니 오차가 이만큼 생겼어. 그러면 그 웨이트를 줄여보는 거야. 줄였더니 오차가 다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치가 딱 여기였는데 오차가 점점 이쪽으로 옆으로 옮겼더니 웨이트를 키웠더니 오차가 줄었어. 계속 줄이는 거야. 어느 시점에 가니까 오차가 딱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웨이트가 커지면 오차가 다시 커져. 그러면 오차가 제일 작아지는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웨이트 값을, 최적 웨이트 값을 찾는 거야. 찾는데 저 웨이트를 아까 이렇게 신경망이 있으면 이 선 하나하나가 웨이트를 찾아야 되는 값이. 그러니까 저거를 계속 뒤에서부터 이 웨이트 두 개서부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정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델을 수도 없이 만드는 거야.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앞에 만든 모델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모델이 있으면 웨이트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줄였더니 모델이 좀 좋아졌네. 또 줄여. 그럼 더 좋아졌네. 또 좋아졌네 하다가 이제는 줄였더니 이제 더 커지네. 그러면 이제 그 웨이트는 고정시키고 또 다른 웨이트를 또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인 컴퓨터 파워가 엄청 좋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943년도에 퍼셉트론 이론이 처음 나왔고 이게 리얼 밸류 퍼셉트론 이론이 57년에 나왔고요. 80년대에 들어와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암흑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인공신경망의 암흑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열심히 계산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열심히 데이터 학습하고 모델링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과적합 문제, 오버피팅.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새로운 데이터 넣어보니까 안 맞아. 그리고 컴퓨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다시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거의 암흑기가 됐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딥러닝을 타고 이제 인공신경망이 다시 이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적용되는 그 시점, 딥러닝 알고리즘,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암흑기에 인공신경망을 계속 연구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뭐 뉴욕 대학의 얀 리쿤 교수라든지, 뭐 몬트리올 대학의 요시아 벤시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딥러닝의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열심히 연구한 거야. 그런데 때마침 이제 컴퓨터는 좋아졌고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GPU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생겼고 빅데이터로 이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딥러닝 하면 신경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경망의 할아버지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야. 신경망의 손자쯤 되는 게 뭐 CNN, RNN,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CNN, RNN, 볼트만 뭐 이런 것들이 딥러닝의 알고리즘들인데 얘는 출발이 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MLP하고 MLP, 우리 고전적인 할아버지 MLP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딥러닝이 훨씬 더 선이 많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딥하다, 2층이, 다층이 보통 MLP는 2층 구조를 2층 이상을 쌓질 않아요. 왜? 2층 이상 쌓아봤더니 결과가 안 좋더라는 거, 오히려. 그래서 딱 2층까지만 쌓았는데 딥러닝으로 오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쌓는 방법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쌓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층으로 쌓게 됨으로써 실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피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피처는 뭐야? 제가 X라고 그랬잖아요. X. X가 훨씬 많아도 이게 가능하다. 여기가 Y해졌고
여기가 딥해졌고, 아웃풋 레이어도 보통은 우리가 분류 모델을 만들 때 2개 분류하는 거, 3개 분류하는 거, 얘가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사진에 한 1000가지 사진을 구분한다? 기존의 신경망이 굉장히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해하시면 돼요. 훨씬 더 뉴럴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웃풋 레이어도 와이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모델러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상에는 없어요. 크라우드로 가야 돼. 크라우드로 가야 되고 저희 분석기술팀에서 그 RNN 모델을 여기 붙이는 걸 해봤는데 모델러에다 안 붙이고 스테드에다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델러에서 딥러닝을 쓰려면 이 클라이언트 버전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크라우드 버전에 가면 이제 IBM이 여러 가지 딥러닝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클라이언트 버전에서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의 할아버지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모델러에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 MLP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아까 기초가 된 이제 다층 구조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층으로 쌓기는 하는데 약간의 활성화 함수하고 서메이션 함수가 조금 틀려.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BF라는 함수에 있었어요. RBF라는 이 신경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RBF는 거의 잘 안 써요.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MLP를 쭉 써오고 있고 이제 MLP가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 노드, 모델러에 있는 신경망 노드는 이 MLP 신경망과 RBF 신경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MLP는 바이어스를 허용하는 알고리즘이고 RBF는 바이어스를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신호 자체를 그냥 분해하는 방법이 RBF고 이 MLP는 기존의 신호의 해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을 이제 허용하면서 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MLP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RBF가 시간이 조금 더 빠르다. 반면에 성능은 얘가 더 안 좋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거의 도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잘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신경망은 다 MLP 신경망 아니면 딥러닝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은닉층인데 은닉층이 그 MLP는 1층 아니면 2층, RBF는 단층 구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1층이라 하더라도 노드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수동으로도 지정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옛날 버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얘가 모델은 이 신경망 모델은 모델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델을 만드는 거야. 수도 없이 계속. 그러다 보면 얘가 이 잘못해서 중지 규칙을 잘못 지정하면 이게 스탑이 안 돼. 죽을 때까지 학습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이 중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훈련 시간을 통제하기도 하고 최대 훈련 사이클 수, 순환수라는 걸 통제합니다. 여기서 순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히든 레이어의 구조가 한 구조가 한 순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를 딱 생각해요. 1층으로 할래? 노드를 몇 개를 할래? 활성 함수는 뭘로 할래? 서메이션 함수는 뭘로 할래? 그런 다음에 한 사이클에 대해서 웨이트를 계속 조정하는 거잖아요. 한 사이클당 모델을 몇백 개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이클을 최대 250개까지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최소 정확도 90%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자체적인 내부 검증용 데이터를 만듭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학습할 데이터를 다 줘도 지금 앞에서 있는 우리가 선형회귀라든지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 나무는 학습 데이터를 다 가지고 모델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신경망은 학습 데이터를 다 가지고 모델을 안 만들어.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70%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학습 데이터의 30% 데이터에 자기 검증을 해. 그래서 모델을 개선하고 또 70%의 모델 만들고 30% 검증하고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 테스트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없으면 이 모델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적으면 신경망을 쓸 때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으로 보내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데이터가 적어서 이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와요. 자, 한번 요거를 두 가지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추정 모델 만드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해온 이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부를 거예요. 건강검진 데이터를 부르시고, 자, 여기에 유형 노드를 설정하시고, 우선은 이제 분류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분류 모델. 그래서 유형 노드에서 성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를 X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류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 모델링 노드에 가서 신경망을 찾으세요. 신경망을 찾으셔서 연결시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신경망을 여신 다음에 작성 옵션에 가시면 기본이라는 탭이 있어요. 자, 기본 탭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MLP 알고리즘과 RBF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MLP를 쓴다고 하니까 이걸 하시면 되고, 중지기 측에 가면 이제 몇 가지 지금 이제 시간으로 제어하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고 여기 고급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급 탭. 자, 고급 탭에 가면 요 30%로 세팅되어 있죠. 과적합 방지 세트 3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0%는 내가 학습 데이터의 30%를 내부 검증용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학습용으로 할당된 데이터의 70%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30%의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그 오차를 계산하고 그거에 따라 가중치를 바꾸고 해서 다시 또 모델을 만들어서 또 70%, 또 30% 적용,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델 한번 만들어 볼게요. 30% 데이터만 그대로 써서, 자, 이렇게 실행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모델이. 데이터가 적으니까 금방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중 레이어 퍼셉트론이다.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MLP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확도가 지금 91.6%잖아요. 이 정확도 91.6%는 최종 모델에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30% 데이터에 넣었을 때의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랜덤하게 70, 30으로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서 70%에서 모델 만들고 30%에 적용하고 만들고 적용, 만들고 적용,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좋았던 모델,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라고 스탑된 모델이 정확도가 91.6%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건 중요도예요. 변수의 중요도. 이 신경망이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요거는 범주별 정확도예요. 아까 91%가 전체 정확도라고 하면 요게 이제 남자를 93%, 여자의 정확도는 86%. 그래서 상당히 전체 91.6%의 정확도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 정도 정확도를 띄고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경망의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신경망. 그래서
1층만 쌓았어요. 1층에 뉴런 2개를 가지고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뉴런 1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은닉층 활성화가 서메이션 펑션이야. 트랜스포 펑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출력층 활성화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쌍곡선 탄젠트 함수, 소프트 맥스 함수 다 무슨 모양이냐면 거의 다 S자예요. 어쨌든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거고,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의 효과를 개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스타일 옆에 있는 효과를 개수로 이렇게 바꾸시면 여기 가중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중치 값. 그래서 양수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음수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자인 경우에, 여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뉴런트의 양의 방향의 신호를 받는 거야. 뉴런 1과 뉴런트의 양의 신호. 음의 신호가 결정이 남자로 결정돼. 그리고 뉴런 1은 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신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뉴런 2는 신장의 영향을 받고 중성지방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신경망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야, 뉴런 1이 뭐야? 뉴런 2가 뭐야?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경망 모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블랙박스 모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고 과정 설명은 어렵다.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모델이 바로 이 신경망이다. 자, 그래서 이 신경망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자, 분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3가지 척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딱 해봤더니 정확도가 92.5% 정도 되는 거고, AUC 값이 0.972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경망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트리 모델도 만들어보고, 신경망 모델도 만들어봐서 그 모델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각기 다른 모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 과정. 자, 두 번째, 여기 개인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개인 차트 평가 노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평가 차트에 최적 예측선을 포함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0.97 정도 되잖아요. AUC 값이.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크다라는 전제하에, 데이터가 충분히 큰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신경망이 그 로지스틱 회귀나 의사결정 나무보다 분류 정확도가 더 높은 모델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경험상 많이 해봤더니 연속형 X가 많을수록 신경망이 더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측정 수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난다. 자, 똑같이 이제 얘를 복사를 해서 추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추정 모델. 얘는 똑같고요. 유형을 가져다가 목표를 바꾸는 거죠. 얘는 입력으로 하고 체중을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경망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신경망의 최대 장점은 변수들, 입력 필드든 목표 필드들의 스케일, 척도에 신경 안 써도 된다. 분류 모델이든 추정 모델이든 얘가 범주형이든 연속형이든 거의 관계없이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신호 처리를 해주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추정 모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추정 모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요도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측값과 예측값의 산점도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신경망. 아무래도 추정 모델은 뉴런이 더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뉴런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 웨이트 조정해야 되는 웨이트 값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웨이트가 많을수록 데이터도 많아야 돼. 우리가 조정해 주는 웨이트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분류 모델보다 추정 모델이 훨씬 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역시 개수를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가중치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중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 로드를 이용해서 모형을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형 상관관계가 0.739.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같은 데이터 갖고 쭉 해봤잖아요. 추정 모델의 상관계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특히 이제 잘 균형이 맞춘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성능, 결과의 예측 면에서는 역시 신경망이 제일 높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로드를 연결해서 보시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최종 결과에 역시 이렇게 예측값이 나옵니다. 예측값이 나오는 거고 실측값하고 마찬가지로 이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테이블 로드를 연결해서 분류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보면 분류 모델은 이제 분류 값과 컨피던스가 나와요. 컨피던스 값이 높을수록 더 확실하게 저 범주를 예측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예.